한 주간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만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단골 손님이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드디어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했습니다. 정확하게 철회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존에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설 투자 그리고 제휴 인수 이렇게 했었는데 제휴 인수를 철회를 하고요.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유상증자를 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랬더니 한투에서는 목표가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7만 원. 근데 이제 한투 저분이 약간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유상증자 처음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라 가지고 공경에 처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증정사항으로 해서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결정을 계약을 해제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매수하는 사람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런 식으로 해서 제휴한테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고 안주에 소송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랬더니 또 주주연대 쪽에서는 되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이렇게 취소가 나왔으니까 격려금을 줬으면 좋겠다. 주주연대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게 뭐 필요는 한 것 같으면서도 주주연대 활동을 저렇게 돈 벌러 그러니까 이게 주주연대를 구성을 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주주연대에서 활동한 사람들 돈을 가져간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성과가 나왔으면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결국은 이수 페타시스에서 유상증자는 강행을 하는데 그 사유용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제기했던 게 유상증자도 유상증자인데 그 유상증자의 목적이 요 이제 2차 전지 제2호 인수 왜 뜬금없는 제2호 이런 걸 인수하냐 왜 이런 걸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돈을 빨아가냐 이렇게 난리 쳤던 건데 그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2호 인수는 처리하겠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할게. 미안하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저번 공시가 이제 일정 미정으로 공시를 냈던 거고, 이번에는 제2호 인수 처리하면서 일정을 확정 지은 거고. 이게 뭐 조삼모사죠. 네, 조삼모사인데, 어찌됐건 간에 제2호 인수를 처리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고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예전 이제 제이오 인수와 유상증자 공시가 나가기 전 뭐 4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 SPA 계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 이거는 통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해도 귀책 사유는 무조건 매도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귀책 사유는 매도인한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아마 계약금 지급으로 저희가 아마 요 제2호 인수를 위해서 계약금 한 130억 정도를 돈을 줬고 잔금을 유상증자 끝난 다음에 돈을 넣고 유증을 또 넣고 시비를 좀 인수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처음 SPA 그러니까 주식 매매 계약서죠. 경영권 주식 매매 계약서 계약금 한 130 몇억 정도, 7억 정도인가요? 130억 정도를 먼저 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계약금 주죠. 10% 정도를.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주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계약을 나가리 치면 130억은 날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날리는 거고 또 계약서를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겠지만 위약벌까지 있으면은 이제 위약벌까지 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누가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적 분쟁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배임하고 횡령이에요. 횡령보다는 배임이죠, 배임.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에서 진술과 보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실사를 했더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아, 그냥 인수하려면 그냥 내가 그냥 갖고 가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니 다시 계약금 130억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 제이오가 유리하죠. 제이오가 한 7대3 정도 유리합니다. 왜냐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제이오가 10대3 정도 유리하고 보통 돈은 먼저 들어와 있어서 제이오는 다른 이제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그래서 그냥 계속 영업을 하거나 이제 계속 찾는 건데 그 와중에 140억은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쓰고 뭐 하다못해 공진 걸어가지고 130억에 관련돼서 보증보험 끌어가지고 공진 걸고 한 40억이나 한 50억 그냥 공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돈 100억은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절반씩 130억에서 니네도 귀책 쌓였고 딱 누가 봐도 이건 이수페타시스가 그냥 안 사겠다고 한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게 징징거리고 꼬투리를 잡고 이제 쇼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130억이면은 한 뭐 반반 80억 다시 돌려줘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다. 거의 뭐 7대3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의 제 입장에서도 그냥 뭐 이게 뭔 짓거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다 계좌까지 다 오픈해주고 계약서 다 오픈해주고 다 했더니만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죠. 근데 뭐 끝까지 가면 130억 그냥 먹을 수도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사람들 경영진들의 양쪽 경영진들의 성향과 관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수 페타시스의 주주들 이제 소액 주주들 있죠.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잘 된 일이다. 근데 유상증자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 유상증자를 시설장치 증가를 위해서 처음 했던 5천억이 아니라 2,500억만 하겠다. 그랬을 때도 반색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난리를 쳐가지고. 아니, 그 왜 회사에서 돈 벌어가지고 시설장치 증대를 하지. 왜 주주돈을 빨아가지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또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한 절반 정도 하나 주고 하나 이제 빼는 거죠. 두 가지를 내는 거죠. 제2호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서 절반은 제2호 인수하고 절반은 시설장치 증가를 한다. 하도 난리 치니까 그럼 제2호 인수 안 할게. 했더니 좋아. 좋아. 우리는 과거를 잊었어. 뭐 이런 거. 그럼 니네 잘하던 것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입장에서 근데 또 모르죠. 이수 페타시스가 아니라 이수그룹 다른 기업 이름으로 제이오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뭐 이수화학이나 뭐 다른 이수 기업에서 그래 백삼 그 계약금 다시 돌려줘. 우리가 너희 거 사줄게. 주체를 바꿔주면 뭐 제이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제이오 입장에서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다른 회사한테 팔면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좀 그러면 계약의 우위의 입장에서는 설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M&A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그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 아마 요 최근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이 동화제약인가요? 거기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소액 주주들이 여기서 좀 특별한 거는 유상증자 절반을 처리하고 절반은 진행을 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반색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대 맞았는데 한 대는 복수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경력금은 뭐 그렇죠.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한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집어넣었는데 이 반토막 났어. 이거 유증하고 제2호 인수를 위해서 유증한다고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집었는데 이게 500만 원이 됐어. 근데 얘들이 잘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싸바싸바하고 난리치고 난동 피니까 다시 1,0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야 난리친 애들한테 한
돈백만 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다음에 또 하지. 뭐 이런 건가? 이런 거면은 뭐 돈 많으면 드릴 수 있죠. 돈 많으면 들 수 있고. 근데 이런 거를 또, 어, 포스 계좌까지 이렇게 오픈하시고. 뭐, 그 열심히 일한 거는 뭐 경력금이죠. 예, 진짜 경력금을 해줄 수 있으면 뭐 진짜 뭐 돈 만 원이라도 그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심히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죠.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주주 모임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이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가 경력금 받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뭐,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너무 뭐야, 색깔 끼고 보는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게 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좀, 그때부터는 좀 이상해지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주주들이 반대하는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주들이 찬성하는 증자가 있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까 호 기자님 말씀대로 뭐 다른 걸로 했다 하더라도 또 반대를 했을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그 고민이 늘어나고 있고 조달 코스트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조달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소 페타시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주주권 행사와 IR 담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희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IR 담당자를 뽑고 있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LNF, 뉴스페타시스, HFR, 그리고 이 외에도 고려아연, DI 동일, 아바코 등등이 있거든요. 주로 회사와 주주 간의 대립이 있는 행동주의라는 걸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IR의 목적, IR의 역할은 회사의 현황을 투자자에게 잘 전달하고 미래를 그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것들은 이게 아니고 그냥 다 주가로만 판단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한 주주 연대에서 회사를 비난하며 올린 글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 회사 이름 없지만 어느 회사는 나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IR 담당자들이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잘 못하고 회사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IR이 주주를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IR부터 잘라야 된다. 이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회사한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이것처럼 최대 주주 내지는 경영진에 대한 비난과 동일하게 IR을 동영상에 놓고 있거든요. IR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IR은 회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포장을 하고 잘 묶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있다는 걸 투자자에 전달을 하는 거지 의사결정하는 부서도 아니고요. 주가를 만질 수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를 모든 걸 평가를 하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려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IR에 대해서는 위상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피하는 업무고, 다들 하기 싫어하고, 노하우는 없고, 다들 신입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IR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투자자에게 회사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말고 내가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회사 탓, 아이알 탓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게 행동주의로 나타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알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존재는 아니고요. 그 덕에 IR 담당자들은 점점 회사를 떠나고 있고, IR의 노하우는 떨어지고 있고, 노하우는 없어지고 있고, IR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IR 업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런 역량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실제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예, 안타깝고 3D 업종 중에 하나죠. 이제 CS 업종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단지 이제 회사의 그 경영의 의사결정자들과 같이 있다 보니 또 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어,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표출하는 대변인,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욕 빠진 거죠. IR 담당자가 이제 욕 빠진 거고, 뭐 제가 봤을 때는 통칭해서 이제 IR 여기서 이제 보통 회사들 다 IR 담당자 이렇게 뽑으면 대부분 수반하는 게 수반하는 게 IR과 공시입니다. 공시. 공시는 이제 전자공시를 얘기하는 거죠. 거래소, 금감원이라든지 뭐 거래소 그리고 뭐 좀 큰 기업들은 이제 뭐 공정이라든지 다 수반되는 공시를 수반하는 거고요. 대기업들은 IR과 공시를 이제 구분하는 것도 있긴 있죠. 공시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제 규정에 맞게, 이벤트에 맞게 이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IR은 좀 유연성이 있게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술적인, 홍보 쪽에 좀 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IR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시 쪽이죠. 이제 그 규정과 이제 뭐, 이렇게 뭐 규정과 법률 쪽에 가까운 쪽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외부 주주들도 만나고 뭐 사내 주주들도 뭐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경영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작은 데는 다 같은 분야에 있지만 좀 크면 클수록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그 경영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IR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주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IR 담당자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IR이나 컨퍼런스라든지 NDR 이런 걸 해서 기관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 기관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유입을 시킨다는 게 NDR이나 이런 걸 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고, 현재의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 회사의 정책 방향과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우리 회사에 그 기관들이 유입을 해가지고 애널리스트에게는 뭐 그 레포트를 발간하게 하고 그 리포트를 받아본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들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나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게 그 IR 담당자 하나가 뭐 말빨이 좋거나 뭐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강하거나 물론 그래도 그런 베네핏이 있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업황이라든지 그 회사의 보여준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들 다 크로스 체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IR 담당자 하나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더 열심히 했으면은 이걸 더 끌어올렸어야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지금 반토막이 됐는데,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주분들이 전화하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느 회사나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샀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퇴직금을 받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TV에서 나와길래 그냥 샀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 부지기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런 분들도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분들 다 주주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 고충이 다 있는 거죠. 뭐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거고, 작은 코스닥은 또 코스닥대로 이제 IR이나 공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갑자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까? 이런 또 뭐 3D 업종의 고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담당자도 뭐 그 다른 업무의 그 사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런 분야에서 업무의 특성이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했지만, 그거를 또 많이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라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게 현실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에 대한 측면만 놓고 보게 되면 주식 투자라는 것, 아니 주식 매매라는 거는 내가 산 가격보다 상대방이 더 높게 사줄 수 있는 걸 고르는 건데, 그럼 객관적으로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 상대방은 왜 11,000원 주고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동일한데 왜 내가 산 다음에 사는 투자자는 왜 나보다 비싸게 사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스스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주주총회 관련해서 의결권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권이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주주총회 의사 결정에 지분적으로 자기의 지분만큼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정관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하기 싫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라는 게 의결권이고요. 그리고 의결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 재밌는 것, 첫 번째는 주주 명부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두 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통일하지 않고 각각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뭐 의결권은 대리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의결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 누가 하냐? 기준일,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하려고 하면 위임장 제출해야 되고, 전자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타건과 삼성증권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서 행사 가능하고,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 나온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카인드 시스템인데요. 카인드 시스템에 찾아보게 되면 이제 의결권 행사 공시라는 그런 공시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연중에 갖고 온 거라서 그렇지 3월 달 주주총회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공시를 잘 안 해가지고 불성시 공시를 지적받는 일이 많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안 지키고 대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의 5% 이상, 그러니까 펀드 AUM의 5% 이상 또는 100억 이상 될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또 주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면 다 찬성하는 걸 보이지만 국민연금은 전체의 의사결정 중에서 한 20%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 특히 이사 감사 보수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총회 개최의 핵심이 이제 의결권이죠. 의결권 다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건을 올리는 것부터 많이 하는데, 의결권은
그쵸? 지분이죠, 지분. 정관으로 박탈할 수 있고, 뭐, 주주평등에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그래서 최대 주주가 있는 거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 중에서 이제 보통, 제한되는 거, 의결권이 제한되는 게 자기 주식, 자기가 발행 거, 자기가 산 거, 그리고 상호 주식, 10%, 10% 자회사, 아니 10% 투자회사가 갖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자의 주식, 뭐, 이사가, 이사가 갖고 있는데 자기 그 이사 보상도 결정할 때 그 이사의 주식, 감사 선임의 3% 룰이죠. 이게 3% 초과된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3%까지만 한다. 기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얘는 이제 증권거래법이 이제 자동법으로 바뀌었죠. 자동법 관련돼서 이런 내용을 이제 냉각기간이라든지 5% 룰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근데 거의 이런 거 대부분이 좀 쉽지 않죠. 거의 이런 거는 뭐 가장 많이 하는 거 자기 주식은 뭐 자기 주식하고 상호 주식 이 두 개는 가장 많이 있고 감사선임이야 뭐 워낙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으면서 워낙 유명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기명주식 같은 경우는 주주명부 등재돼 있는 이게 원칙인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12월 30일 날 주금 납입한 사람은 이제 주주명부 회사가 주주명부를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그냥 31일 날그 등재를 하면 되는데 명의계에서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쓰는 데는 주주명부에 대기를 못하죠. 30일 날 주금 납입해서 31일부터 효력 발생하면 주주명부에 등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총회 때는 주주명부 명의계에서 대리인 거에서 주금 납입한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법에서는 이제 30일 기준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좀 특별한 경우는 좀 드물죠. 예, 드물기 때문에 보통 그 예탁원이나 명의서 대리인도 어, 월말에 연말에 그 유증이라든지 시비 전환이라든지 전환 주주가 바뀔 내용이 있으면 5 거래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주면 자기들이 그런 걸 좀 조절하겠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고요. 주주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대리 행사에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뭐 의결권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대리 행사 가능합니다. 이게 금지할 수 없다.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여튼 뭐, 요 다른 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결권 행사는 본인 또는 대리자. 본인과 그 대리자. 대리자는 당연히 그 적법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과 뭐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이겠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서면 투표. 서면 투표는 상장사들은 거의 없죠. 상장사들은 서면 투표가 있는 회사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IPO 할 때 주관사들이 그 정관에 서면 투표 가능하다 이거 다 골라내야 되는데 못 고르고 상장된 회사들은 첫 번째 정기주총 할 때 이제 난리 치는 거죠. 무조건 서면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전 주주에게 다 그 서면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정관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이제 미래셋이 없어졌군요. 예타공과 삼성증권만 이제 남아있네. 돈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저는 솔직히 기관 투자자 이런 거는 잘 못 봤어요. 기관 투자. 카인드 공식 채널이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 다트 사이트가 있고 거래소 사이트가 카인드 사이트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상장사들은 두 개 다 공시가 나가면 둘 다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는데 거래소 공시는 카인드에만 뜨는 공시가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있습니다. 신주 상장 뭐 이런 것들은 카인드에만 뜨는 거죠. 그리고 카인드에만 뜨는 거. 거래소 금감원 공시는 이게 거의 다 뜹니다. 카인드에는. 그 카인드에 뜨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금감원에 뜨는데 각각 고유의 그 공시들은 안 뜨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카인드는 좀 특별하게 시간까지 나오니까 그 대신 이거는 1년, 최근 1년까지만 볼 수 있는 좀 그런 제약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의결권 행사, 이런 게 있군요. 의결권 행사. 이 기관이 의결권 저는 이제 찾아만 갔지 뭐 얘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전화 오고 메일로만 받아봤지 이렇게 공시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자산운용에서 맨날 부성실 먹네.
제재사항이 없으면 부정식 먹어도 되죠. 그리고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반대가 21.76%. 그러니까 5분의 1은 반대한다는 거네요. 그 5분의 1 전체가 반대 중에서 이사 가사 보수 한도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사 보수 그 보수 한도가 높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바라보기에. 그러니까 22.76% 전체 의결권의 한 5분의 1을 반대하는데 그 5분의 1 반대 중에 44%가 이사보수 한도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이사보수 한도하고 이사감사 선임이 맞네요. 그리고 정관 변경이나 이제 뭐 기타 정관 변경과 사업 목적 뭐 실제 돈과 관련 안 된 것들은 많이 좀 찬성하는 편이고 돈과 관련된 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국민연금이 너무 이렇게 참여를 하면 관치주의가 성행을 하는 거고, 너무 또 반감하면 우리 또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또 걸려 있는 건데, 또 문제가 있는 거에서 적정선을 지금 뭐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5분의 1 반대에 그 중에 44%고, 뭐, 거의 대부분이 고산도 반대하고 있다. 이거 뭐, 저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주주연대, 그 회사와의 대립하고 있는 주주연대 쪽에서는 항상 전자투표를 도입하라고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따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주총 결의사항 아니고요. 주주분들은 항상 이제 회사에서 전자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주총 안건으로 전자투표 도입하는 걸 이제 상정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소주 통지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투표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 할 일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Q&A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등기사항이 없는데 공증 변호사를 써야 되냐? 라는 질문이 왔고요. 거기에 어떤 분이 답을 속기사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황당한데 답을 좀 주시죠. 회사가 제가 주주총회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정기주총은 뭐 당연한 거고 임총도 합병 뭐 감자 뭐 별의별 하다못해 상장 폐지 신청도 했는데 속기사가 있는 주총은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기사가 있는 주총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분이 답변을 쓰신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우선 특별히 공증 등기할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공증 변호사를 쓰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공증 등기를 하려면 공증을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하려면 그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등기 접수할 때. 그렇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공증 등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중 변호사 쓰는 게 맞을 까요 공중 변호사 안 써도 되죠. 요 답변 내용은 필요 없고, 필요까지까지 맞는데 속기사가 왜 필요한지 좀 모르겠네.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주총하면 공시만 잘 하시면 주총 결과 공시하고 이런 것만, 의사록만 잘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잘 갖고 있고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고 주총 결과 보고서 할 때 그 주총 의사록 만든 거 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기사는 처음 봤네요. 이런데 오시나요? 모르겠는데. 이게 주총이 부르면 오나요? 그 속기사분들은 카자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쓰는 것도 좀 다르고. 부르면 옵니다. 돈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회사 그 계열사에서 자기네들은 공증 변호사는 안 쓰고 속기사를 쓴다. 그리고 그 속기록을 통해 가지고 공증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공증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공증을 하려면
상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진 변호사가 회사의 주주총회 참석을 해서 출석 공증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